고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준호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1년 동안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던 조카가 사실은 제 돈을 훔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됐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화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말이죠.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는데 갑자기 그 직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종이를 제 쪽으로 살짝 밀어줬죠. 원장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신고 중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라니 뭘 신고한다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참다 못해 살짝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대기석 의자에 준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준호는 제 여동생 경희의 아들입니다. 저보다 35살 어린 조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68이죠. 평생을 동네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은퇴한 지 2년이 되었네요.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먼저 가셨어요. 아들 민수는 지금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끼리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지내고 있죠. 동네 사람들은 저를 꼼꼼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사실 한의사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살펴봐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세심해진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이 되면 저는 꼭 은행에 갑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아둔 예금의 이자를 확인하는 게 요즘 제 일과예요. 통장을 보면서 남편과 함께 모았던 돈들을 생각해보죠. 여보,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았지? 혼자서 이런 말을 중얼거릴 때가 많아요. 은행 가는 길에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정희야, 오늘도 은행 가는구나? 응, 매주 확인해야 마음이 놓여.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면 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자주 무료로 치료해줬어요.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보내드렸죠. 선생님,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갚지 마. 대신 내가 나중에 누군가에게 베풀면 돼. 은혜는 언젠가 돌아오는 법이야. 그런 제자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다들 잘 살고 있겠죠. 혼자 사는 집은 조용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저녁에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에 울려 퍼져요. 가끔 외로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집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면 사장님이 항상 인사해 주세요. 원장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요? 오늘은 김치 담글 재료 좀 사러 왔어.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화요일 은행 방문은 이제 제 생활의 리듬이 되었어요. 통장 정리도 하고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하죠.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니까요. 은행 직원들도 이제는 저를 알아봅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됐죠. 어르신, 이번 주도 오셨네요. 응, 꼼꼼히 확인해야 해.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 화요일도 평소처럼 은행에 갔습니다. 아침 10시쯤이었어요. 창구로 가서 통장을 내밀었죠.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면서 화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이죠. 왜 그러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제 쪽으로 살짝 밀어줬어요.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님,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금 신고 중입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신고라니 뭘 신고한다는 걸까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직원은 계속 컴퓨터를 보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보더니 다시 종이에 글을 적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겼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참다 못해 살짝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대기석 의자에 준호가 앉아 있는 거예요. 준호는 제 여동생 경희의 아들입니다. 저보다 35살 어린 조카죠. 33이에요. 어머, 준호야. 너 여기서 뭐 해? 준호는 저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고모.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은행 직원이 다시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네, 제 조카예요. 제가 작게 대답했죠. 직원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왜 여기 있는 건지, 은행 직원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잠깐 이리 와봐. 준호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고모, 오늘 은행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응, 매주 오잖아. 너도 알고 있으면서. 그때 은행 안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매니저 같아 보였죠. 어르신, 잠깐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거든요. 준호와 저는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은행 매니저가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최근에 투자나 대출 관련해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고모, 기억 안 나세요?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린 그 투자건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그런 투자 안 했는데? 준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사실 준호는 1년 전부터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죠. 고모, 잘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전화드려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 민수가 독일에 있으니까 준호가 대신 챙겨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집에도 놀러 왔어요. 과일이나 반찬을 들고 와서는 이런 말을 했죠. 고모는 저한테 삼촌 같은 분이에요. 어릴 때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초등학생일 때 경희가 일로 바빠서 제가 자주 돌봐줬거든요. 밥도 해주고 숙제도 같이 했죠. 그래서 준호가 이렇게 자주 안부를 묻는 게 고마웠어요. 최근 들어서는 경제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고모,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은행 이자로는 안 돼요. 투자 좀 해보셔야 해요. 투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해외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놓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모 또래분들도 다들 투자하세요. 의료 관련 회사 주식이 요즘 뜬다더라고요. 고모가 한의 사셨으니까 그런 쪽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려워서 모르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잡한 건 다 제가 처리하고 고모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때는 준호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준호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것 봐요, 고모. 이 회사는 병원 장비 만드는 데예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수익성이 좋대요. 복잡한 서류였지만 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준호를 믿었어요. 가족이고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니저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서명 기억나세요? 제 서명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상담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습니다. 김준호 씨죠? 동행해야겠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잠깐 뭔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정의 어르신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고 투자 사기에 연루된 혐의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 명의로 대출을? 은행 매니저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어르신, 지난 6개월 동안 총 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모두 어르신 명의로요.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3억 원이라니. 저는 그런 대출 받은 적 없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는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고모, 이건 투자를 위한 거였어요. 수익이 나면 바로 갚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설명해 줬어요. 김준호 씨는 의료 관련 투자 명목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속인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라니. 준호가 이런 일을 전에도 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르신 남편분이 돌아가실 당시 병원 치료비 관련해서도 김준호 씨가 관여했습니다.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정황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남편이 돌아가실 때 준호가 보험 처리를 도와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복잡한 서류들을 제가 잘 모르니까 준호가 대신 처리해줬어요. 그때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보험금이 나왔는데 일부를 김준호 씨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고모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위해서? 제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 남편 보험금을 훔쳐서 위해서 한 일이라고. 경찰이 준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김준호 씨 체포하겠습니다. 준호가 끌려나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고모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준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은행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저희 직원이 일찍 눈치채서 신고했습니다.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이 눈치챘다고요? 네, 김하늘 씨라고 하는데 어르신을 아는 분 같던데요. 김하늘. 그 이름이 왜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준호를 그렇게 믿었는데 1년 동안 저를 챙겨준다면서 다가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니.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동생 경이었습니다. 언니, 방금 준호한테 연락 왔어. 무슨 일이야?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경희야, 준호가 내 명의로 대출받고 사기쳤대. 그런데 경희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언니, 혹시 기억을 잘못하는 거 아냐? 준호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뭐라고? 경찰이 잡아갔는데도 그런 소리야? 언니, 나이 들면서 좀 치매 기운이 있다더라. 동네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어. 제가 화가 났어요. 치매 기운? 누가 그런 소리 해?
언니가 요즘 같은 말 반복하고 깜빡깜빡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친동생이 아들을 감싸려고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는 거였어요. 경희야, 내가 정말 내 동생 맞냐? 언니 흥분하지 마. 준호가 돈 문제로 실수는 했을지 몰라도 언니를 속이려던 건 아닐 거야. 실수라고요? 3억 원을 훔친 게 실수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경희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믿은 건가? 젊은 시절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선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헛소리 같았어요. 내가 준호에게 베푼 건 은혜가 아니었나? 어릴 때부터 챙겨주고 밥 해주고 숙제도 봐줬는데.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어요. 남편 보험금까지 가져갔다니.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슬펐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훔쳐간 거였어요. 저는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고 아들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독일에 있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걱정됐어요. 경희가 치매 얘기를 퍼뜨렸다면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어요. 정인애가 치매래. 그래서 조카한테 속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준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신뢰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어제 신고해드린 김하늘 직원이 어르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하늘.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이름이에요. 그 직원이 저를 안다고 했다면서요? 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갔더니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고 반갑게 웃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런데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원장님, 저 김하늘이에요. 20년 전에 원장님 한의원에 다녔던.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김하늘. 어머, 하늘이구나. 그때 그 어린 하늘이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혼자 저 키우느라 힘들어할 때 원장님이 치료비 받지 않고 침도 놓아주시고 밥도 챙겨주셨잖아요. 기억났어요. 하늘이 어머니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자주 체했는데 병원비가 부담돼서 제 한의원에 왔던 거죠.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무료로 치료해줬지. 원장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갚지 마. 대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되라고.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행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 업무 볼 때 항상 조심히 살펴봐요.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죠. 하늘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원장님 통장을 보는데 갑자기 대출 기록들이 나타났어요. 평소 원장님 성향이랑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신고한 거야? 네,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사람 표정도 이상했어요. 원장님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아, 정말 고마워.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 엄마도 건강해지셨고, 저도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젊은 날 제가 한 선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고 했던 그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된 거예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원장님, 법적으로는 피해자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출금도 사기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 상처받으신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준호와 경희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죠. 가보니 준호가 생각보다 더 악질적인 사기꾼이었어요. 김준호 씨는 지난 3년간 총 15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을 써왔습니다. 15명이나요. 주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접근해서 가족처럼 다가간 다음 투자나 대출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경찰이 보여준 자료를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준호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까지 속였다니. 어르신 경우는 특히 치밀했어요. 1년 동안 신뢰 관계를 쌓은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1년이 모두 계획된 거였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김준호 씨 어머니인 김경애 씨도 일부 공범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경희까지요? 어머니가 동네에 치매 소문을 퍼뜨린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어요. 나중에 사기가 들통나면 언니가 치매라서 기억을 못한다고 변명하려던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내 친동생이 아들과 함께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니. 김경애 씨도 아들이 훔친 돈의 일부를 받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경희도 결국 공범이었던 거예요. 어르신 남편분 보험금 건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준호와 경희가 함께 계획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이용만 했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준호 어릴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 경희와도 자매처럼 살아왔는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경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준호 일로 미안해. 미안하기는. 너도 공범이었잖아.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경찰한테 다 들었어. 내가 동네에 내 치매 소문 퍼뜨린 것도 준호가 훔친 돈 일부 받아서 쓴 것도. 경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나는 준호가 그런 짓 하는 줄 몰랐어. 그냥 용돈이라고 줘서. 용돈이 몇백만 원씩이야? 정말 몰랐어, 언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경희를 믿을 수 없었어요. 경희야, 이제 남남으로 살자. 언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만 당하고 살 수는 없어. 경희는 울면서 갔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가족의 배신은 정말 아프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죠. 하늘이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경찰 조사도 끝나고 법적으로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았어요. 준호가 받은 대출금도 사기 피해로 인정돼서 제가 갚을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찾아왔어요. 원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하늘이가 제안했어요.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와 함께 일해 보실래요? 일이라니? 요즘 어르신들 금융사기 피해가 너무 많아요. 원장님 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요?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처럼 당하는 어르신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이 한의 사셨으니까 건강 상담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어요. 며칠 후 옛날 한의원 건물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간판은 무료 건강 상담소로 바꿨죠. 한쪽에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 자료도 비치했어요. 첫 번째 어르신이 오셨을 때 제가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가족을 사칭한 사기가 많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관련된 일은 신중하게 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의심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당했어요.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니까 더 경각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하늘이도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어요. 원장님, 오늘도 어르신 5분 상담 받으셨네요. 응, 모두들 고마워하더라.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제자였던 영수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이런 좋은 일 하신다고. 영수는 이제 40이 넘은 어른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해주신 말 아직도 기억해요. 은혜는 언젠가 돌아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을 했었나? 네, 그래서 저도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그런 제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어떤 제자는 의사가 되어서 무료 진료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어떤 제자는 변호사가 되어서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6개월 후 저희 상담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어르신들이 금융 관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저희를 찾아오시거든요. 원장님, 우리 손자가 투자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시고. 하늘이가 말했어요. 원장님, 벌써 50분 넘는 어르신들이 도움받으셨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늘이와 제자들이 함께 해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이와 함께 정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아, 사람은 쉽게 속을 수 있지만 진심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란다. 맞아요, 원장님. 원장님이 젊으셨을 때 베푸신 진심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준호와 경희에게는 배신당했지만 하늘이와 제자들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젊은 날 뿌린 선한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걸. 매일 아침 상담소 문을 열면서 저는 말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가 되길.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